잠수함엔 쥐약이. 잠수함을 잡을 무기가 없거든. 이 전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나온 배가 바로 구축함이에요. 구축이 뭐예요? 때려 부셔서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항공모함은 또 뭐냐? 자체는 깡통이에요. 어마어마한 항공기 싣고 다니지만 항공모함에는 대포도 하나 없어요.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축함. 그럼 구축함이 어떻게 돼요? 잠수함도 잡고 비행기를 잡아야 되니까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빔이 멀리까지 나가고 대규모 표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이 스파이온 레이더를 장착한 정조 대항함이 가장 좋은 레이더 이렇게 될 수 있고, 현존하는 최고 이지스함이라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되 미국에서 건조해라.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거에 명문화된 형태로 SNS에 올라온 것이죠. 박사님, 우리나라의 정조 대왕함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지스 구축함 매우 들어보셨죠? 네. 이지스, 신의 방패란 뜻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구축함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원래 구축함은 디스트로이어, 군함으로 치지도 않았어요. 지금 구축함이 최강이죠. 이지스 구축함이. 미국 이지스 구축함, 알레이버 급급, 이지스 순양함, 우리 세종대왕함, 일본 공고급부터 시작해서 이지스 세상이에요. 근데 뒤에 항상 구축함이 붙어요. 지금 현존하는 최강의 함정 군함은 구축함이에요. 구분은 없지만 5,000톤급 이상 정도를 구축함이라고 불러요. 정식 구축함. 우리도 뭐 이순신급도 있고 광개토급도 있고 있는데, 보통 최강의 전함은 한 5,000에서 한 7, 8,000톤급 경하배수량, 만재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는 구축함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초기에는 거함 거포주의였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선을 무찌를 때 왜 그렇게 연전연승을 한지 아세요? 뭐 전략 전술이 좋았을까요? 그것도 좋은데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이 함선 교리가 달랐어요. 그쪽은 뭐냐? 딱 접근해서 백끼리 교전하면은 충돌해서 뛰어올라서 사무라이 칼질을 끝내는 뭐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판옥선부터, 사실은 거북선보다 더 중요한 게 판옥선이에요. 여기에 함포를 달았어요. 천자총통 이런 것들. 그래서 함포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외선의 전략이 잘 통하기 어렵죠. 접근해서 붙어서 이제 병사들이 그렇죠. 올라가야 되니까. 물론 일본도 함포가 있었는데 우리만큼 개발됐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거북선은 못 올라오잖아요. 송곳이 있으니까. 함포가 제일 중요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했죠. 물론 그런 함정을 가지고도 원균 평가는 다르지만 말아먹었거든요. 물론 위대하죠. 바로 조선시대 이미 함포의 천자통통 같은 것들은 위력은 이미 입증이 됐다.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범선에서도 영국이 대항을 지배할 때 옆에 어마어마한 포들이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일렬로 옆으로 가면서 횡으로 가면서 쏘잖아요. 영화 보면 쏴요. 근데 그 함포의 사거리가 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 펀치가 여기고 한 사람 이렇게 리치가 길면 멀리서 쏘면 유리하겠죠. 그렇죠. 만톤급 전함과, 이땐 전함이라고 그랬어요. 배틀십. 만톤급 열척과 5만톤급 한 척이 싸우면 5만톤급이 일방적으로 학살시켜요. 왜? 만톤은 멀리 안 나가잖아요. 대포가 무거운 걸 못 실으니까. 그쵸. 근데 5만톤급은 무거운 걸 실었다는 얘기는 뭐죠? 멀리 쏠 수 있는 포를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함 거포주의 시대라고 해요. 요거에 정점을 찍은 게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만들거든요. 이게 그 당시 최신이었어요. 배를 크게 만들고 강한, 멀리 쏠 수 있는 무거운 함포를 실으려고 했어요. 선박 공조를 한 거예요. 배 하나 만드는데 국가 재정이 휘청이니까 워싱턴 조약 체결해서 야 서로 줄이자 뭐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배는 문제가 있어요. 전함은 배끼리는 잘 싸우는데 잠수함엔 쥐약이에요. 잠수함을 잡을 무기가 없거든. 함포만 있으니까. 비행기에서 공격하면 이게 또 쥐약이거든. 이 전함을 호위하기 위해서 나온 배가 바로 구축함이에요. 구축이 뭐예요? 때려 부셔서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디스트로이. 뭘? 잠수함을 구축한다. 항공기를 구축한다 이런 뜻이에요. 구축함은 큰 포가 없어. 대공포나 구경이 작은 함포로 무장한 대략 한 2,000톤급 정도의 함정이 따라다니면서 전함을 호위했던 거예요. 호위부대. 그렇죠. 아니면 항공모함을 호위하거나. 이 구축함은 이름도 별로 없었어. 그 정도였어요. 약간 그 급이 좀 낮네요. 그렇죠. 아주 낮았어요. 그냥 보조 전력 배로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미드웨이, 진주만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된 거예요. 뭐냐? 옛날에는 전함들이 주역이었고 항공모함도 보조함으로 취급했어요. 항공모함 그냥 비행기 싣고 전함 보호하는. 근데 아니었잖아요. 진주만 공격 항공모함이 다 했어요. 일본이 만들었던 야마토 무사시 세계 최강의 6만톤급 전함들도 그냥 비행기 공격에 속절없이 다 침몰되고 말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전함은 아무 쓸모가 없다. 항공모함의 시대구나. 항공모함을 보호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항공모함은 또 뭐냐? 자체는 깡통이에요. 어마어마한 항공기 싣고 다니지만 항공모함에는 대포도 하나 없어요. 누군가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축함. 그럼 구축함이 어떻게 돼요? 잠수함도 잡고 비행기를 잡아야 되니까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미사일 시대가 오니까 포는 필요가 없는 거죠. 미사일로
수백 킬로 가니까 이때부터 미사일로 무장한 지대공 미사일, 지대 함미사일, 대잠 로켓, 그다음에 어뢰들, 구축함이 만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크기가 커진 거예요. 뭐 이것저것 실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구축함의 끝판왕 레이더, 항공모함을 고가에, 항공모함이 뭐 포드급은 100억 달러가 넘어요. 이거를 보호하려니까 수백 기의 적 항공기, 특히 항공기에 취약하니까 잠수함도 잡아야 되지만 동시에 1000km, 500km 내외에서 레이더로 잡고 동시에 수십 개와 교전할 수 있는 구축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레이더가 핵심이죠. 이지스 레이더. 스파이 레이더. 미사일도 수직 발사기. 그러니까 컨테이너처럼 넣어놓는 거예요. 세종대왕급은 수직 발사기 셀이 128개예요. 128개 미사일이 쓰여있는. 근데 수직 발사기 왜 좋냐? 그냥 한 발 128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거죠. VLS 수직 발사관을 장착한 이지스 레이더를 장착한 구축함이 전 세계 최강의 표준이 된 거고 그게 이지스 구축함이에요. 알레이버커급 이지스 구축함, 타이콘데르카급 순양함 요게 있었던 거. 요거를 일본이 공고라고 공고급으로 따라한 거고 우리가 이제 세종대왕급. 이게 배치 1 이제 3척 만들었어요. 근데 배치 2가 지금 바로 정조대왕급 1호였고 취역했고 두 번째 다산정약용함이 이번에 진수한 거예요. 다산정약용함. 네. 그런데 세종대왕급도 넘사벽이지만 이 정조대왕급 1번함, 2번함까지는 이건 우주전함이에요. 왜냐? 세종대왕급이 7,600톤급이거든요. 네. 600톤이 늘었어요. 정조대왕급은 600톤이. 8,200톤이에요. 만재 배수량이 12,000톤급이에요. 지구상 최대의 구축함에 가까워요. 그런데 수직 발사기가 세종대왕함이 128발이라고 그랬죠. 8셀. 그러니까 128발 미사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통 속에. 정조대왕급에는 88발이에요. 근데 줄어들었네요. 배는 600톤이 커졌는데 왜 셀은 줄어들었어요? 그러게요. 왜 약해졌지? 컨테이너, 캐니스터라고 그래요. 네. VLS. 수직 발사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미사일을 실린다는 얘기예요. KVLS-2가 들어갔어요. VLS는 VL 버티컬 론칭 시스템 수직 발사기란 뜻인데 앞에 K가 붙으면 코리아라는 얘기죠. 우리가 개발한 초대형 캐니스터 컨테이너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지대 함대지 현무 대형 탄도미사일이 들어가는 현무 지대지 그러면 미사일. 이게 어떻게 되죠? 바다에서 김정은의 집무실을 평양을 때릴 수 있는 거죠. SM2와 SM6 미사일을 싣거든요. SM6는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에요. 사거리가 450km 돼. 30-40km 구도.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도 않는 부산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걸 맞출 수 있는 거. 그다음 더 있어요. SM2, SM3. 이거는 고도가 500km까지 가요. 우주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냐?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탄도미사일은 ICBM 이런 것들은 대위권 밖으로 나가니까 한 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250. 되게 비싸네요. 하나가 우주 로켓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무, KVLS, 현무 탄도 단거리 요격, 탄도미사일 능력. 보통 1000km 내외 탐지하거든요. 잠수함에 대한 탐지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어요. 거의 한 3배가량 탐지 능력이. 극비인데. 지금 말만 들어도 어떻게 돼요? 되게 좋은데요. 어마어마하죠? 그거 한 척 뜨면은 그냥 뭐 지대공, 북한 공격도 되고, ICBM도 막. 그게 동해에 떠 있으면, 서해에 떠 있으면 잠 못 자는 거죠. 평양에 잠 못 이루는 밤인 거죠. 핵 있어 그래봐야 소용없죠. 언제 날아올지 모르잖아요. 우리 현무 미사일 오차가 몇 미터도 안 돼요. 진짜요? 네. 거의 홀인원도 해요. 맞춘 구멍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마어마한 무기체계를 개발했다. 중요한 건 근데 아직도 우리가 SPY, 스파이 레이더, 이지스 레이더는 우리가 못 만들어요. 수입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배는 우리가 미국 이지스함보다 훨씬 좋아요. 배 자체는 우리가 탁월해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미국 알레이버커급보다 더 큰 걸 초대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KVLS도 우리 걸 만들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십 년 동안 발전했기 때문에 또 미국은 그걸 등한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막 도움을 요청하는 처지가 됐는데 미국은 조선업 생태계는 이미 파괴됐고 우리도 지금 조선시대에 가보면 조금 숙련된 분들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요. 단순 작업. 우리는 상당 부분 로봇화 시킨 거죠. 자동화 시킨 거죠. 그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도 간당간당해요. 왜냐하면 조선업에 있는 그런 용접이나 이런 일들이 좀 거친 일이에요. 지금 있는 숙련공들은 뭐 탁월하신 분들인데 다음 세대가 지금 후속 세대 양성이 잘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 벌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나갈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도 안심할 건 아니에요. 이 생태계를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생태계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화, 로봇화로 상당 부분 극복하고 있는데 미국은 애시당초임이. 왜냐?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조선업의 상선 조선 기준. 미국은 뭐 잉걸스나 이런 데에서 군함 수준은 100% 자국에서예요. 그 법으로 돼 있어요. 존스법이라고. 근데 일반 상선 생태계는 파괴됐어요. 미국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수주한 수주량은 0.몇 %예요. 1%가 안 돼요. 거의 없다시피 한. 1%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1%도 안 돼요. 중국이 53%, 우리가 29%, 일본이 11% 정도예요. 그럼 우리가 29%면 중간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특수선박,
고부가 가치 선박, LNG 같은 거. LNG 선 같은 게 어렵거든요. 80% 이상은 수주해요. 쉐빙선, 해양 플랜트 이런 건 다 우리가 수주해요. 중국이 고부가 가치 선박 만들어서 진수하면은 항상 여기 문제 있어요. 저기 문제 있어요. 클레임 오고 난리 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일이 없어. 중국배 바다에서 침몰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요즘은 그 친환경 선박이라는 게 대세예요. 함정 안에 여러 가지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물도 많아요. 싣고 다니는 물도 중심 잡으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국제 규격에 위반되면은 아예 입항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친환경 쪽에서도 우리는 먼저 앞서갔어요. 모든 면에서 기술이 앞서니까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군함 생태계랑 민간 선박 생태계랑 달라요? 똑같은 조선소에서 하는 거. 똑같은 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생태계가 파괴되면 군수 이 조선 생태계도 파괴되는 거예요. 왜? 전문가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기술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쪽에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점점 고립되는 거죠. 납기는 우리보다 공기는 한 2배, 3배. 가격은 최소 2배 이상이 미국의 딜레마예요. 그것도 함정을 찍어내는데 중국은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 370척 플러스 알파 주요 함정이 미국은 296척 올 상반기 기준을 봤을 때 네. 그럼 벌써 앞서잖아요. 중국은 특징이 뭐예요? 찍어내잖아요. 미국은 있는 것도 유지를 못해요. 새로 찍어내는데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함정은 하나 만들면 수십 년 쓰죠? 네. 보통 30년, 40년 써요. 그러면 이 함정을 쓰기 위해서는 주택을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계속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함정은 3직제라고 3교대예요. 한 척은 작전 배치, 한 척은 휴식, 한 척은 항상 수리예요. 거의 뜯어 고쳤다 다시 합체해요. 이걸 MRO라고 그래요. 조선소가 없잖아요. MRO도 못해. 새로운 함정은 못 찍어내. 중국은 찍어내. 미치는 거죠. 이걸 해줄 수 있는 나라는 보니까 세종대왕, 정조대왕 찍어냈잖아요. 훨씬 멋있어. 훨씬 좋아. 마스가는 국뽕이 아니고 이 마스가가 없으면 미국의 해양 패권이 유지가 안 돼요. 미중 패권 군사력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조선 지원이 없으면 미국은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일본을 뭐 더 신뢰한다. 맞아요. 솔직히 일본은 더 신뢰해요. 미일 관계가 더 강해요. 우리보다. 그건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러나 일본 조선업 생태계도 위태위태하거든요. 지금 수치가 말해주잖아요. 우리보다 못하잖아요. 우린 조선시대 가보면 도크가 빈 게 없어요. 빈 게 없어요. 몇 년치를 일가까지 다 수주하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뭐 난리치고 조지아 부리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해양 패권은 뺏겨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 한국식 어린 데서 그러잖아요. 한국이 미국 배 도와주면 기분 안 좋은 일 안 생길 거야. 자꾸. 왜? 미국 조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고 신났거든, 중국은. 한국만 안 도와주면 자기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갑자기 구세주가 딱 한국이 딱 구원투수가 등장을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왜? 자기들 잘 만들거든. 왜냐하면 군함은 고급 선박이에요. 일반 선박보다 5배, 10배 가격이 들어가요. 제랄드 포드급 최신 항모는 100억 달러가 넘어요, 건조비가. 껍데기만. 지금 같은 정말 지정학의 시대에 우리나라의 많은 시청자분들도 미국하고 우리가 뭐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주의나 이 자유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데 미국이 지금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로 가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균열이 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역량과 미국이 가진 역량을 잘 합쳐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협력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미국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내가 널 위해서 모든 걸 해줄게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 일방적인 관계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예전 같지 않거든. 트럼피즘은 사실은 예전 같지 않은 미국에 대한 미국의 비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니네 전쟁에 돈을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너도 동맹의 역할을 해. 나한테 돈을 다오는 트럼프인 거고 동맹으로서 날 좀 도와줘 그건 바이든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을 강조했잖아요. 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하죠. 내가 그냥 미국이 그냥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옛날에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 미국의 GDP는 전 세계 40%였거든요. 지금 25%에서 왔다 갔다 내려갈, 트럼프 때문에 더 내려갈 거예요. 고립되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은 아직도 절대 강자다.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는. 결국 미국이라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미국이 밉던 한미 동맹이라는 체제예요. 이건 미국에게도 반드시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반드시 중요해요. 러시아 북러 밀착, 중국 군사적 팽창 이 상황에서 미국과 동맹이라는 건 우리에게는 얼마나 안심이 돼요. 거꾸로 중국만 잡겠다 한 놈만 팬다는 미국 전략에 주한미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건 나가려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캠프 홈브리지 소유권 낮출래?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나갈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회적인 관계를 가야 돼요. 지금은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받았으니까 고마워. 우리가
도와주니까 고마워야지. 그게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돼. 서로 주고받아야 된다.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온 거예요. 다행히 우리는 그 바게닝 파워가 있죠. 마스가도 있고 조선업, 누가도 있어요. 원자력 생태계도 살아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당장 지금 조지아스트 배터리 전문가들 빠지니까 못 만들잖아요. 맞아요. 조지아가 어느 상황인지 알아요? 원래 내버려뒀으면 올 연말까지 완공이 돼. 내년 상반기 시운전. 2030년까지 무려 8,000명의 미국인들 고용하게 돼 있었어요. 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는 냉전기 동맹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된다. 당당한 동맹 관계. 당당한 동맹 관계. 우리가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러나 한미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미래는 모른다. 언젠간 헤어질 거다. 먼 미래까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간 헤어질 거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영어로 아니다. not now. 그렇게 보면 서로 협력해야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고. 근데 또 우리나라의 여론을 보면 미국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국가들과 협력, 특히나 중국에 좀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한미동맹보다 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중국을 더 균형을 더 중시해야 되나 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의견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상수예요. 한미동맹은 상수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좋든 싫든. 거기에 기반을 해왔고 이 불확실성한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 정말 안보가 안 보이는 이 시대에 미국은 상수예요. 이거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안미경중, 이재명 대통령이 안미경중 시대에 지났다 그 얘기는 그게 아니라 동맹이 근간이 되는 거고 그걸 근간으로 하되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말이 옳은 게 아니라 누구든 그렇게 해야 돼요. 동맹은 동맹인 거고 경제는 경제관계. 자, 경제가 안 좋으면 안보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안보가 없으면 경제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밉든 곱든 트럼프가 밉든 곱든 안보는 사느냐 죽느냐고 경제는 잘 먹고 못 먹느냐 이 문제예요. 양대택이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살아야죠. 간단하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미 경쟁은 선택이 아니에요. 일단 살아야 경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살기만 하면 뭐예요? 잘 먹어야 되지. 그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그게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국도 이걸 의심하면 안 되는 거고 중국도 우리 입장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북한하고 저렇게 으르렁거리지만 그 동맹관계에서 북한한테 뭘 두들겨 패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지금. 네. 마찬가지예요. 명확하게 안보의 순간에서는 분명히 선을 긋는 거고 그러나 대한민국은 안보만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땐 경제를 하는 거죠. 안보에 기반을 둔 국익 중심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박사님 우리가 미국이 없는 것들을 지금 레버리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반도체, 조선, 원자력 여러 가지 가지고 있으니까 안보를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경제도 미국과 잘 협력해서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것도 지키면서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에 필요하게 잘 만들어야 이게 양쪽이 안정될 수 있겠네요. 트럼피즘은 미국의 어려움. 미국은 지는 애예요. 뜨는 애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오래 갈 거예요. 굉장히 오래 갈 거예요. 그러나 트럼피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벌써 미국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75%가 나왔어요. 민주당 지지층은 변함이 없는데 공화당 쪽에서 급증했어요.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 H1B 비자가 문제예요. 전문직 비자. 갑자기 100배 올렸어요. 1억 4천만 원 내래요. 그럼 전문직 미국 가겠어요? 못 가죠. 안 가죠. 미국이 왜 잘 살았느냐. 전 세계의 모든 브레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유학 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무나 못 갔어요. 시험 보고 뭐 성적 떼고 가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가서 배워죠? 처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 세계 브레인들이 가서 공부하고 하겠다면서 거기에 지식을 축적시켜 놓은 거예요. 거기 일부는 남고 일부는 돌아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 H1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 최고의 브레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서 미국의 첨단 산업, 무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다 페이스북, 이런 미국의 가장 강점 있는 AI, 이런 데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데 오는 사람들을 1억 4천만 원, 10만 불 주고 모셔와도 지금 갈까 말까 하는데 1억 4천만 내고 오라고. 그럼 안 가죠. 그럼 어디로 가요, 이 사람들이? 중국으로, 유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 H1 비자, 그럼 미국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느냐? 못 가요. 없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트럼프는 지금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혼란스럽잖아요. 매년 10만 불 그러다 아니야, 매년 아니야. 기존의 사람은 아니야. 신규만이야. 막 많이 바뀌잖아요. 어버버버 하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혼란스럽다. 그래서 제가 요즘 미국을 여러 방송 매체에서 트럼프 행정부를 사자성어로 말해요. 크레이지라고. 크레이지. 제정신 못 차리고 있대. 왜냐? 저게 마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5%의 공화당 마가 지지층도 지금 흔들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트럼프 일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어른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좌충우 들어가면 막았어요. 안 돼. 하지 마. 그럼 트럼프 막 해고하고 트윗으로 지 맘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다 그냥 예스맨들, 내시 같은 측근들만 노니까 다들 해외거리고 트럼프가 뭐라고 말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해도 그냥 부안해동 하잖아요. 못 막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럼 민심이 떠나요. 그럼 내년 중간선거 참패할 거예요. 참패할 거예요. 그러면 국정 동력을 레임덕으로 가겠죠. 이대로 가면. 자, 국제사회에서는 동맹을 등쳐 관세를 때려. 그럼 미국은 점점 미국과의 교역량이 줄게 돼 있어요. 늘지 않아요. 왜 딴 데서 차 찾으려고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자동차 관세로 지금 이윤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다른 시장으로 출구를 찾아요. 미국에 덮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가 안 되죠. 브레인들은 안 들어와. 교육 규모는 줄어. 그 다음에 다른 층들은 FTA로 결합을 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트럼프를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긴 호흡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를 등한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요. 그건 안보는 미국도 필요하니까. 좋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산 정약용함이 진수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게 최신 이지스함이라고 해요. 일단은 이지스함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이지스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운동화 메이커 중에 나이키 있잖아요. 사실은 니케입니다. 옛날 그 신화 속 여신인데 이지스도 똑같은 여신이고 나이키랑 공통점이 있어요. 요거는 사실 상표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함선에 들어가는 것들 장비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다들 아시겠지만 레이더도 있고 호도 있고 미사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것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지휘부를 해서 함장이 야 미사일 쏴 레이더 탐지된 거를 이거 격추해 뭐 이런 것들 명령을 내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로 다 모으고 이걸 연결해주는 장비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지스 시스템인데 옛날에는 이런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그냥 어떤 식으로 전투를 했냐면 배 안에서 이제 함장이 요쪽에 포를 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무선으로 포에 있는 사람한테 야 좌표 여기에서 포를 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1970년대 이후에는 이게 랜선, 인트라넷 같은 망을 해서 이제 배 안에서 직접 명령을 내고 이게 연결이 되고 이것들이 1980년대 들어서 굉장히 크게 발전해서 이제 된 것이 바로 이지스라는 전투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배의 눈과 뇌가 이지스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 레이더랑 이 컴퓨터, 처리한 컴퓨터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된 거는 레이더에 대한 정보를 다 처리해야지 미사일에 정확하게 정보를 내려줘서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게 이지스 전과 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이지스 시스템이 나오기 전에는 배가 그 전투함이 어떻게 전투를 했냐 저기 미사일이 날라오면 한 발씩 대응이 가능했는데 이지스는 대규모 동시 다목표 대응이 가능한 최초의 전투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지스 시스템을 장착한 전투함은 동시에 이제 14개에서 18발의 그 대한미사일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굉장히 이제 이전과 구별되는 거였고 그래서 1980년대 이지스 시스템이 처음 나왔지만 2025년 지금도 40년 넘게 세계 최고의 전투함에는 이지스 시스템이 탑재된다. 물론 그동안 과중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지만 기본 틀은 같아요. 요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물론 차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세계 최강의 전투 체계 그러니까 함선의 눈과 두뇌로서는 아직 이지스가 최강이다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이지스 최신 전투함을 만들었다가 참 기분이 좋은데 이게 또 이지스함의 말씀 들어봤을 때는 레이더가 결국은 핵심 장비인 거잖아요. SPY-1 레이더, 뭐 스파이 레이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레이더는 무엇이고 이게 등장한 지 뭐 30년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아직도 뭐 쓰는 겁니까? 사실은 이 레이더 자체는 한국 그 하드웨어 기술은 이게 스파이 레이더를 한국이 더 뛰어넘을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제가 방산에서 많이 이야기했던 천궁, 엘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능동 유상별 레이더보다 사실 세대가 많이 떨어지지만 지금도 성능 자체로는 굉장해요. 그러니까 900에서 1000km 떨어진 미사일 발사 지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어느 궤도로 갔다 했을 때 항상 지금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추적을 하고 그걸 보고를 해요. 아직도 출력 면에서는 좋다. 근데 이제 좀 구형인 건 맞죠. 대형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라고 표현하는데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에 대해서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해주자면 레이더는 크게 기계식 레이더, 그 다음에 수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능동형 위상 배열 레이더 이렇게 구별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게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기계식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관 TV 같은 겁니다. 브라운관 TV가 뒤에 전파총이라는 하나의 칩에서 발사돼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띄워주는데 요거랑 원리가 비슷한 게 기계식 레이더. 수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뭐냐?
LCD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브라운관이 그 전자칩이 이런 것들을 반도체로 만들어서 아주 집적하고 소형화시킨 다음에 출력은 더 늘린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면적의 레이더를 만들 수 있는 게 수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그럼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는 뭐냐? 저는 AM-OLED, OLED 유기화학 그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LCD 같은 경우에는 평판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빛을 내는 소자가 이게 여러 가지로 그 하나로 돼 있는데 AM-OLED, OLED 같은 경우에는 소자 하나하나가 독립된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반도체가 하나의 레이더처럼 묶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요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가 꺼져도 이제 반도체 칩 하나가 꺼져도 기능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더 튼튼하고, 그 다음에 출력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빔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을 때 이지스함이 왜 예전보다 이제 왜 이전과 다르냐? 동시에 여러 대의 표적을 추적해서 동시에 교전을 하기 위해서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왔다 갔다 하는 빔이 있어야 되는데, 이지스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이 빔이 멀리까지 나가고 대규모 표적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제일 좋은 게 능동 위상배 레이더가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우리 KF-21에 들어가고 요걸로 대체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어가지고 스파이6, 스파이7이 최신형 레이더인데 이것들이 나오려면 아직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고, 스파이6 레이더를 탑재한 이지스함이 지금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고 스파이7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요게 나오면 이제 세대 교체가 될 건데, 그 전까지는 스파이1 레이더는 세계 최고의 함정 대공 레이더로서 아직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산 정약용함에도 스파이1 현재까지는 현존하는 최고 레이더가 달려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댓글 보다 보니까 최근에 조한범 박사님 영상에 제발 이거 김민석 기자님 모시고 한번 물어봐달라. 정조대왕함 이지스함에 폐사 레이더라는 게 장착됐고 A사 레이더 최신이 아닌 게 장착돼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 잘 모르겠는데 구형 레이더 달린 거 아니냐 이거, 그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제가 앞서 말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 스파이1 레이더는 폐사, 그러니까 수동형 위상배열 레이더라서 구형인 건 맞아요. 정조대왕에 장착된 건. 근데 이 신규 레이더, 그러니까 웬만한 A사 레이더보다 출력이 좋아서 현재도 미사일 방어 임무나 이런 거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우주로 날아오는 미사일까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능 자체가 구형인 건 맞았기 때문에 차세대 레이더가 나오긴 나오는데, 밀리터리 매니아의 특징이 10년 뒤에 나올 거는 이제 이미 나온 지 한참 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이제 뒤로 나올 미래를 앞으로 당겨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파이1 레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레이더 같은 경우에 아직 이제 막 실용화되거나 아니면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까지는 이 스파이1 레이더를 장착한 정조대왕함이 가장 좋은 레이더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다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되냐? 한국형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 KDDX에는 제가 말한 제일 좋은 레이더,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요거에 대해서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 기술도 훨씬 좋다. 하지만 그게 나오려면 10년은 걸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제 막 개발해가지고 겨우 한 대 만들었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조대왕함 아니면 다산정약용함이 세계 최강급의 이지스함이다, 전투함이다라고 제가 썸네일을 달아도 이게 뻥은 아니겠네요. 네, 사실은 더 좋은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현존 최강. 현존 최강이기 때문에 일본이 이게 우리나라 정조대왕함보다 더 좋은 이지스함을 만들 건데, 이게 부러워할 게 아닌 게 원래는 만들 생각이 없었다가 지상에 이 이지스 레이더가 좋다 했잖아요. 이지스 시스템을 지상에다 설치해가지고 하게 했는데 민원 때문에 땅에다 설치를 못하고 배에다 얹어야 돼가지고 급하게 건조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우리나라 이지스함보다 좋은 게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일본이 원한 게 아니고, 지금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현존하는 최고 이지스함이라 저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투함은 역시 이제 탱크나 비행기처럼 공격력, 방어력이 둘 다 중요하고, 방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형 이지스함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그 알레이버크 플라이트 3 이런 것 같은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정조대왕함은 공격력도 좋다. 공방이 균형이 잡혀져 있다. 그리고 이런 이지스함은 전 세계에서 세종대왕함과 그다음 정조대왕함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사일 탑재량 중에서 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격추한 미사일 말고 대지 타격 미사일들이 이 정조대왕함이 많이 탑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종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30발 이상의 해성2 함대지 미사일 같은 걸 탑재하고 있고, 정조대왕함은 이제 앞으로 탑재될 게 현무 4-2 그 서방 측 유일의 함대지 탄도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격력 면에서는 서방 측의 최고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함정은 현재까지 중국판 이집산인 055급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방 최강의 공격력을 가졌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정조대왕함 이전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 구축함보다 미사일 탑재량이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네, 이게 결국 제가 이제 최강의 공격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조정한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현무 4-2 그러니까 함대지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너무 커서 큰 전용 발사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KVLS-2라고 하는데 KVLS-1 같은 경우에는 이 해성-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데 이게 KVLS-2가 1보다 40% 이상 커요. 이게 크니까 미사일 탑재 수량은 줄어드는 거죠. 근데 미사일 한 발 한 발의 위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투력이 더 강하고 방어용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는 해궁이라는 미사일을 탑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소형 호위함이나 이런 데도 탑재하고 있는 LIG 넥슨이 만든 대공 미사일인데 요거는 발사대 하나에 미사일 4개를 박을 수 있어서 실제로 이제 옛날에는 128발의 발사대를 가지고 있으면 미사일 128발밖에 못 가졌는데 이제는 더 많이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술이 좀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무 4-2 탄도미사일이 서방 최초로 함선에서 쏘는 땅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이라 탄도미사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사거리나 위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기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면 잡혀가지만 추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현무포 지금 미사일이 기반으로 배에서 쏘게 개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략 500km에서 800km의 사거리, 그 다음에 2톤에서 4톤 사이의 탄두 중량을 가지고 있어서 미국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뭐 프리즘이라든가 에이트킴스보다 사거리 면에서는 거의 2배에서 동등한 수준, 탄두 중량은 2배 이상의 그런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무5 정도보다는 약해요. 현무5 8톤 탄두. 사실 그 현무5를 배에서 쏠려는 시도가 있어서 합동 화력함이라는 계획이 한때 있었으나 이게 효율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폐지되었고 그래서 당분간 그러니까 최소 20-30년 동안 정조대왕급이 한국 해군에서 가장 강한 공격력을 가진 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거리가 뭐 500에서 800km급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뭔가 도발을 한다거나 전쟁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선제 타격을 하거나 뭐 대응해야 될 때 바다에서 쏘면은 좋은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우리나라 그 전략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이지스함이 가장 먼저 제가 미사일 탐지한다 했잖아요. 근데 공격력과 방어력이 균형 잡혀 있으니까 방어를 위해서 얘 미사일 쏜 걸 알아차리기도 하고 미사일 쏜 걸 먼저 알아차렸으니까 야 어디서 쐈어 파악을 한 다음에 바로 반격이 가능한 거죠. 미사일 날라오는 거는 파악하자마자 방어 미사일로 맞추고 네. 저쪽에서 쐈으니까 우리가 빨리 때려서 또 못 쏘게 하자. 네. 지상의 탄도미사일도 이 보복이 가능한데 지상의 탄도미사일은 지휘부에서 좌표를 찍어가지고 그 트럭에다가 전송을 해주고 발사 준비를 하는데 배는 그게 한 곳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이것이 정조대왕함이 우리나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조대왕함의 그 첫 번째 함이 정조대왕함이고 이미 취역을 했고 두 번째 함인 다산정렬공함이 이제 진수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만들어지나요? 내후년 중에 전력화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현무 4- 요게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일부 장비가 떼진 상태로 취역을 한 다음에 나중에 채워 넣을 거예요. 이게 한 3-4년 정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현재 이제 파악한 바로 그러니까 제가 정조대왕함을 실제로 가까이서 저번 주에 봤는데 원래 이제 24발의 그 현무 4-2 미사일을 이제 탑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4발의 현무 4-2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이 수직 발사대가 최초로 장착됐습니다. 이게 시험을 위해서 장착된 거라 가지고 앞으로 이게 늘려가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죠. 기자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보유하는 것을 미국이 승인한다라는 뉴스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정말 난리가 났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나라 원잠 관련 어떤 타임라인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정된 내용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실 의제들이 여러 가지 나왔었는데 기자들한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원래 원자력 재처리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래서 뉴스에서는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재처리 문제 그러니까 농축우라늄을 재처리해서 플루토늄을 만들거나 이런 문제들을 먼저 제기할 거라 했는데 그거 말고 전혀 다른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에 공개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때부터 조금 좀 수상했는데 무슨 일인지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한미 원자력 재처리 문제는 이제 원자력이 우리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그 원자력 주권을 일부 확보하는 것이 있는데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이야기는 요거랑 조금 다르게 같은 원자력이지만 핵 연료를 미국이 한국한테 공급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두 개 중에서 원래는 다른 언론들에서는 재처리 문제를 이야기 먼저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예상외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핵 연료를 미국이 공급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미국이 원자력 핵 연료를 한국한테 공급하게 되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면 북한이라든가 중국을 견제하는 임무에 투입하니까 결론적으로 미국 해군의 이익이다. 미국 해군 잠수함이 투입될 때 우리 해군 핵잠수함이 대신 투입되기 때문에 미국한테 이익이니까 고려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트럼프가 현장에서 이제 생방송이었거든요. 저도 그걸 지켜봤는데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가타부터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 말을 안 했고 약간 표정 관리가 하는 내용이 있었다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양자 그 무역 합의 발표된 후에 뜬금없이 이게 승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가 오늘 새벽에 처음 이야기 되고 이게 트럼프의 SNS에서 보여줬는데 그 후속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일단 원자력 잠수함 승인이 났다. 이렇게 난 다음에 1시간 있다가 그러니까 7시쯤에 어떻게 하겠냐.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이 건조하되 미국에서 건조해라. 그래서 메이크 그레이트 시빌딩 아메리카 코로나 어게인 요것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오션이 인수한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는 거에 명문화된 형태로 SNS에 올라온 것이죠. 이게 굉장히 놀랍고 저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인 판단에 경탄했는데 결국 쭉 생각하겠지만 지금까지 왜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하지 못했는지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안 된 이유는 결국 미국한테도 좋은 거 이거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된 것이고 그게 지금 미국과 한국의 그 정상회담이 결정해서 양쪽이 윈윈하는 결론이 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원자력 잠수함 엄청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 나무위키나 이런 문서에서는 사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이렇게 했다라는 이것이 이제 정설처럼 받아졌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게 특정 언론사에서 원자력 잠수함 설계도를 러시아 그러니까 구소련으로부터 구하려고 했다. 이런 공장을 했었다는 시기가 이제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됐는데 요걸로는 사실 결론적으로 얻지는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직접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게 362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2003년 때 그때 이제 조영길 국방부 장관이 핵 추진 잠수함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한 다음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비밀리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핵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달라 이런 362 계획이라 해서 아주 비밀스러운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하려 했냐?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에 접촉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원자력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오거나 아니면 기술을 배우고 가자. 요게 이란. 그게 안 됐을 때는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것도 생각해보자. 요것이 이안이었고 이안보단 이란이 더 선호되어 가지고 이제 유럽 국가의 정상회담 의제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몰래 이제 원자력 잠수함 관련 협의를 좀 시작하자 이런 것도 했다가 이게 아쉽게도 2004년에 이 계획이 폭로가 되면서 언론에 공개가 된 뒤 이 362 사업단이 해체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 362 사업단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때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때 이후에도 그 사업을 완전히 접은 게 아니고 해군도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에 대한 기초 연구는 수행했으되 그렇다 해가지고 대놓고 이야기하면 미국이 뭐라 하니까 기초 연구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기 위한 파트별로 기술을 나눠서 아주 기본적인 걸 연구를 하다가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미 FTA 재협상 이때도 트럼프 때였죠. 이때 이제 김현종 그 본부장님이 재협상을 하면서 협상을 레버리지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그 다음에 미사일 사거리 지침 해제, 그 다음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 허락 요 세 가지 주제를 사용해 가지고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썼어요. 이때 이제 미사일 지침 해제 는 이제 얻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랑하는 현무 그것이 발전하게 된 것도 이때 해제됐기 때문에 개발이 시작된 거고 다만 이때는 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그 다음에 잠수함 요게는 승인을 못 받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김현정 본부장님 또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너무 그걸 아쉬워하고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 이게 결실이 된 게 바로 어제 일입니다. 녹화 시간 기준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획득하고 하는데 한국 손으로 한다. 대신에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는데 아직 남은 숙제는 그래서 핵연료 재처리 요게 남아있지만 거대한 3가지 이슈 중에서 2가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원자력 자립 뭐 핵보유국 절대 아닙니다. 뒤에 이야기했지만 핵무기를 가지는 것과 원자력 잠수함을 가진 거는 절대 아니니까 밖에서 우리가 핵 가진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대한민국 전략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이게 우리나라가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 일본까지 또 미국조차도 굉장히 반대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은 한국이 가지면 너무 싫다.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왜 그렇게까지 원자력 잠수함을 갖는 걸 주변국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 동맹국까지도? 기본적으로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닙니다만 핵무기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주변국들이 다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은 자체는 뭐 궁극의 무기, 최강의 무기 이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원자력 잠수함에 핵무기를 결합하면 이게 세계 역사상 최악의 무기이자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기 표하고 이제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무기 SSBM 전략 핵 잠수함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핵무기를 가진 북한 같은 경우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뭐 지상에서 쏘거나 뭐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쏘기 전에 다 격추하거나 아니면 탐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은 이걸 탐지하는 게 어렵고 재래식 잠수함에 이 핵미사일을 탑재하면 어떻게 되느냐 3일에서 4일마다 한 번씩 그 잠수함이 충전을 하기 위해서 그 스노케일을 합니다. 공기 흡입을 해서 엔진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리는 장비를 노출해야 되는데 이러면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재래식 잠수함이 아니라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넣으면 아예 바닷속에서 계속 안 들키고 있으면서 핵미사일을 언제든지 쏠 수 있으니까 이게 멸망에 대비한 둠스데이 웨폰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본토가 핵무기로 다 잿더미가 되어도 아무리 핵미사일을 많이 쏴도 핵미사일로 원자력 잠수함을 격침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도 끝까지 보복을 하니까 죽어도 같이 죽는다. 이게 공포의 균형이고 이 공포의 균형이 지금까지 인류를 살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마 이제 나이가 젊은 분들은 기억을 전혀 못 하실 거예요. 소련이란 나라 없어진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냉전이란 거는 항상 핵전쟁으로 인류가 멸망할 위기의 공포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왜냐? 양쪽 나라가 핵무기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전략 핵 잠수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수로 핵미사일을 쏘거나 핵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나라가 멸망을 해야지 이게 중간에 끊기는데 멸망을 해도 바닷속에 있는 전략핵 잠수함이 마지막 보고를 한다. 너무 무섭기 때문에 전쟁이 안 된 거고 그래서 핵전쟁이 안 일어난 건데 이렇게 위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고 하는 것은 사실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막아왔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의 우방국이긴 한데 한국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이게 일본과 좀 사이가 안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 하나. 그래서 이제 사실 핵잠수함을 우리나라가 가지게 되면 중국한테도 위협이지만 일본도 이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억제한 게 있었는데 보도가 잘 안 된 거긴 하지만 사실 다카이치 총리도 이 정부가 되면서 핵잠수함에 대한 타진을 트럼프 정부한테 논의를 한 게 있어요. 다만 한국과 다르게 조용하게 물밑 협상으로 저렇게 며칠 전에 보도가 됐고 이제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거고 한국은 한국식 해결 방안 딱 내놓고 딱 끊어버리는데 이게 먹힌 거죠. 물론 이게 도박수가 굉장히 강해서 사실 외교적으로 항상 이게 먹히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가 워낙 아시잖아요. 터프한 거 좋아하고 한 번에 끊어가지고 결정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된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핵잠 허락하게 된 게 트럼프가 단순히 기분이다. 왕관도 받고 이렇게 해서 기분 좋다. 이렇게 해서 승인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커스라고 있습니다. 오커스는 뭐냐면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사업이고 우리보다 먼저 원자력 잠수함을 도입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좀 부러워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커스가 망할 위기입니다. 왜 망할 위기냐? 간단하게 이 호주 사업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호주가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영국과 미국이 한테 돈을 수십조 원 줘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어주면 그걸 쓰겠다. 이게 오커스 계획인데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제 영국과 미국이 합작으로 오커스라는 잠수함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 건데 조선업 망한다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과 영국이 합동으로 이 핵잠수함을 만들라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예산이 초과되니까 이게 줄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가 요구한 것은 뭐냐? 오커스가 2040년 이후 한 15년, 20년 뒤에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미국 핵잠수함을 임대해달라. 왜냐면 이제 미국과 영국, 호주 사이에 이게 약속을 했으니까 핵잠수함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 해군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딜을 깨버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트럼프가 약간 그러면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닌데 딜을 깰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호주에 미국 해군 핵잠수함을 대여하게 되면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핵잠수함이 부족합니다. 지금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이 1년에 3척에서 4척씩 나오는데 미국이 1년에 한 척도 나오기 어려워요. 이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잠수함을 호주 해군에 주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호주랑 미군이 매우 가깝긴 해요. 근데 미국 해군 입장에서는 혹시 호주가 중국 해군이랑 미국 해군이랑 싸울 때 미국 해군을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전력만 잃어버리는 거네. 예, 그쵸. 그래서, 이거 호주 해군한테 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지금 사실 이게 딜이 깨진 문제거든요. 반면에 우리 해군의 제안, 그 다음에 트럼프의 나온 내용, 이걸 보면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승인했고, 굉장히 트럼프가 전략적인 결정을 내린 거예요. 조선소 3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그 조선소 중에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2개가 있어요. 제네럴 다이나믹스 일렉트릭 보트, 그 다음에 뉴포트 조선소 이렇게 2개가 있는데 트럼프가 SNS 쓴 거 하나조선이 가지고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필리 조선소는 사실 구남군 조선소도 아닙니다.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서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데 요게 돈도 많이 들고 좀 어려워요. 뭐가 있냐면 잠수함이 좀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군함이나 배는 바깥에 있는 도커에서 건조하는데 잠수함은 실내에 있는 시설에서 몰래 건조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잠수함 조선소도 비공개,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걸 아니고 눈으로 보는 관계로 해서 갔는데 이게 기밀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외딴 곳에 지어져 있고 건조할 때 어느 정도 건조가 되는가, 자재가 들어가 요거를 인공위성의 감시로부터 숨겨야 되기 때문에 특수한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요. 트럼프의 말은 야, 건조하는데 필리 조선소를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로 바꾸라. 그냥 상선만 건조하는 그것도 능력이 떨어진 미국 조선소를 하나오션이 인수했는데 원자력 잠수함 건조가 가능한 거를 업그레이드를 한국이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라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우리나라 투자금이 막대하게 되는 거고 조선 사업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이제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 겁니다. 30% 이상 미국의 조선 능력,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 전력이 증가의 기회를 가지고 이때 트럼프는 돈 한 푼 안 들이게 되는 거죠. 예, 이게 트럼프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우리나라가 이게 대해서 이제 트럼프와 한국의 이해가 일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필리 조선소는 그래서 우리나라 잠수함,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되고 앞으로도 미국 해군을 위한 핵잠수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지금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게 진행되고 승인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역사는 새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아마 중국의 패권 경쟁 이런 것도 좀 영향이 미칠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 조선업을 사용해서 조선 산업을 우위, 그 다음에 드론 산업, AI 요 3가지로 미국한테 전략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해군이 아직도 중국 해군보다 큰데 2035년이 지나면 미국 해군의 규모를 중국이 능가할 거란 예측이 많습니다. 배를 찍어내는 속도가 진짜 일방적으로 차이네요. 원자력 잠수함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은 1년에 한 척도 버거운데 중국은 1년에 4척을 내놓더라.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냉전 시대에는 그나마 소련이 못 사는 나라였으니까 미국이 이길 수 있었는데 중국이 뭐 지금 다 망하고 이제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도 자본주의를 한 거기 때문에 재산이 없다고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민국이 공헌하고 대한민국 투자가 되고 이게 엄청난 이점과 상호 간의 윈윈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자님 정리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능력도 만들고 한국의 조선업 기술도 흡수하고 마스가
소위 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정부가 이런 미국의 필요성을 절묘하게 잘 찔러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가 안 된 마지막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갑론을박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핵잠수함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만들어주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 있고 아마 결정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요거 협상을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가, 요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트럼프가 디테일에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가 핵잠수함을 만드는 썰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은 미국이 그대로,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버지니아급이라는 첨단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고, 그거를 그냥 설계도 받고 제작도 받고 연료도 받아서 그냥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만 하는 거, 이게 있고, 두 번째로 한국 해군,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설계한 핵잠수함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핵잠수함 원자로, 그것도 다 자체 설계를 한 다음에 원자로에 들어갈 연료만 미국이 공급하는 방안, 요거 두 개가 있고, 마지막 방법은 1번과 2번의 중간적인 어딘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데, 전문가에 따라서 사실 의견이 다 달라요. 뭐가 1번이 낫는가 2번이 낫는가, 요게 돼서 이제 제가 중립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1번 의견을, 그러니까 미국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잠수함을 그대로 설계를 받아와서 거의 똑같이 그냥 우리가 생산만 하는 요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성능이 좋아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지금 핵잠수함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뒤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가 만들게 되는 대충 사이즈나 사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크고 성능도 좋고 이런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거의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가지는 것이고, 이게 장점이 있지만 너무 비쌉니다. 그리고 너무 과도한 비용 때문에 사실 요거를 한다면 대한민국 전력 증강이나 아니면 나중에 미래 계획에 다 원자력 잠수함에 올인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해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공군과 육군의 예산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나에 뭐 거의 10조 넘어가니까요. 아, 그럼 KF-21 뭐 20대, 30대 만들지 마라, 이렇게 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이 규모나 이런 것들 적당히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보도한 내용과 지금 언론 지금 연구된 걸로 종합하면, 만약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이제 설계나 이런 기술을 최소한으로 받고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을 만든다 했을 때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 해군이, 이것도 이제 아는 분은 알지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비공개를 말하는 건데, 장보고 3 잠수함, 지금 도산 안창호함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잠수함의 디자인은 똑같이 하고 원자로만 바꿔다는 설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계획을 잡아놓으니까 이게 좀 안 좋은 거예요. 왜?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은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도입니다. 재래식 잠수함은 그러니까 모닝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닝. 왜냐하면 속도 박스카로 해가지고 느리게 가고 짐 실린 거잖아요. 네. 속도가 원자력 잠수함 대비 평균 속도가 거의 절반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중 저항이라든가 이 앞부분이라든가 이 유체 설계가 원자력 잠수함에 달라서, 네. 여기다가 원자로를 달아봤자 이 크기도 문제지만 그렇게 효율이 안 난다. 그래서 원래 계획, 그리고 아마 이 원래 계획을 말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 계실 건데, 그는 KSS 장보고 3 잠수함의 배치 1, 2, 3가 있고 지금 2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배치 3에다가 장보고 3 잠수함의 원자로만 갈아 끼서 만들자, 요 계획이 있는데 요거를 해군이 작년부터 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KSS-4 장보고 4라는 계획인데, 요 계획은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사진에 잠깐 넣었지만 어떤 거냐면, 아까 전에 말했죠. 장보고 3는 원자력 잠수함에 넣기 부적당한 이제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을 나중에 바꾸기 쉬운, 그러니까 바꿔도 성능 저하가 적게 유체 역학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고속 주행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의 잠수함을 만든 다음에, 원래 계획은 여기다가 재래식 그 디젤이랑 축전기 뭐 이런 것들, 연료전지 이런 걸 넣고 나중에 원자로가 승인되면 그걸 원자로만 바꿔 끼우는 형식으로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겠다, 이게 해군의 보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 승인이 받았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KSS-4 장보고 4 계획처럼 우리나라가 자체적인 디자인의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고 이거를 장보고 4 디자인 지금 한데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만들면 크기가 약간 4,500톤 정도 되고 그 미국 버지니아급 대비 절반 정도의 크기라서 사실 좀 작아요. 작은 대신에 우리가 잠수함 기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인 IP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핵잠은 수출을 못 하는데 원자력 잠수함에서 원자로를 떼다가 그 리튬 전지라든가 연료 전지를 달아가지고 수출이 돼요. 프랑스가 그런 방식으로 얼마 전에 네덜란드에 수출을 성공했습니다. 핵잠수함에서 원자로를 떼가지고 다른 걸 넣는 방식으로.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미국도 돈이 없거든요. 버지니아급이 사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IP를 활용해가지고 이게 잘 되면, 그러니까 10년쯤 뒤에 잘 되면 역으로 야 버지니아급 너무 비싸니까 우리 싸고 성능 좋은 가성비 있는 장고고프를 미국 해군이 채택해라. 얘는 원잠인데 훨씬 싸고 효율적이다. 너무 요렇게... 큰 것만 있을 필요는 없지 않냐? 네. 사실은 이게 원자력 잠수함 무조건 크면 좋은데 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대한민국 K방산의 장점인 가성비를 노린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원래는 원자력 잠수함 크면 무조건 좋아서 큰 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게 가격이 지금 뭐 이제 10조 원 이야기도 나와요. 한 척에. 미국의 차차 세대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미국도 감당이 안 되고, 특히 중국 해군을 상대하려면 수적 우위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IP를 가진 중소형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존슨서에서 건조하고 한국 해군이 먼저 쓴 다음에 미국한테도 이걸 제한하는 방식으로 하면 이 조선 사업에 대해 엄청난 지금 슈퍼사이클과 비교도 안 되는 뭐 이게 올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디자인으로 하면 그 싸다고 해도 이 장고포 잠수함의 적당 가격은 대충 3조 원 정도 됩니다. 싼 게 3조 원이에요. 비싸면 왜냐면 5조 원 넘어가니까. 요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막대 아주 그 미국과 진짜 혈맹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원자력 잠수함이야 무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혈맹도 이어가고 돈도 벌고 미국과 함께 조선업도 양측에서 살리고 중국이나 북한 같은 주변 세력의 수적 우위도 이제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안보도 지킬 수 있는, 야, 이거 최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저희 이어서 2부에서 앞으로 그래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 특히나 핵 재처리나 이제 농축, 고농축 우라늄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실히 얘기가 된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부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요번에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참 고무적이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이 전향적으로 핵 농축과 재처리 기술 승인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아직 이 부분은 해결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는 해주는데 핵 연료봉은 미국에서 지금처럼 그냥 사오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게 사실상 핵 기술 축적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지적이고 요게 대해서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세부적인 걸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핵 연료와 원자로를 통째로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한 원자로에 핵 연료만 받는 방법, 요 두 가지 중에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할 시간인데 이미 원자로를 수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SMR 강국인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사실 해상 SMR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2028년이면 이미 SMR 탑재한 상선 테스트 베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배에 SMR을 탑재한 기술 우리가 연구를 중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배에 SMR 탑재한 걸 그대로 잠수함에 실으면 된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SMR과 일반 잠수함용 원자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크기가 차이 나요. SMR이 스몰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용 원자로보다는 또 큽니다. 약간 대략 무게로 치면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온 선박용 SMR 무게가 한 700톤에서 1000톤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잠수함에 쓰이는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500톤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소형화 과제가 있고, 그리고 원자로를 만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자로랑 재래식 잠수함의 차이가 뭐냐? 원자로는 아무래도 그 터빈을 돌린다 하죠. 원자로로 그 증기를 데운 다음에 터빈을 돌리는데, 이 돌리는 데서 소음이 많이 나와서 이 소음을 잘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원자로를 잘 관리하는 기술, 이게 우리는 원자력 강국인데 잠수함에서 원자로를 관리하는 기술 같은 게 없잖아요. 그거 개발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다 수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사실은 국내 기술이 워낙 그 발전되었고 SMR 강국이기 때문에 SMR을 잘 적용해가지고 SMR 소형화 버전을 만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잠수함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 안 중에 사실 뭐가 맞는지 그 정책적인 결정과 조사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능상으로는 사실 직수입이 제일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일정상으로 수입을 하면 개발 기간이 없으니까 더 빨리 될 거라. 요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제를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한 5조에서 7조 원짜리 잠수함을 그대로 건조하면 몰라도 한국형 잠수함에 맞추는 작은 원자력을 만드는데 또 시간이 걸릴 것이고, IP 독립의 측면에서 사실 우리나라 독자적인 잠수함용 원자력을 가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미국 트럼프 측면에서는, 트럼프나 미국 입장에서 또 이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커스 만들고 이제 호주에 원자력 잠수함 준다 했을 때 미국에서 반대가 엄청 났거든요. 잠수함 기술은 그 어디에도 줄 수 없는 초기밀 기술인데 그걸 준다고?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트럼프가 원자로 핵 연료만 줄게, 이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처리 이야기도 잠깐 넘어가면, 재처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 결론이 나진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재처리가 문제가 이제 원자력 주권 독립, 핵무기를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핵 공격을 받거나 상황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 핵 주권을 좀 더 지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우리나라 핵무기 3달 만에 만든다, 이런 분들 크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약간 여담이긴 한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과 핵 관련 협의를 할 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재처리 기술 얻거나 농축 우라늄 얻으면은 3달이면 핵무기 개발 가능하다, 사실상 핵보유, 이런 유튜브 썸네일들이 범람하고 그런 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국익에 해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 냉정하게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면,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리고 1년 안에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는 핵무기가 아니라 더티밤, 그러니까 그 핵물질을 모아가지고 그냥 터트리면 방사능이 퍼지잖아요. 그 정도는 된다. 물론 우리나라가 원자력 강국인 건 맞는데 그 무기로 활용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나 생각보다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가 눈만 까맣다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위험하고, 국뽕이 좋긴 하고 저도 국뽕을 좋아하지만 우리 국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특히 외국인이 물어보면 우리나라 핵무기 만들려면 멀었다, 이 말씀 꼭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여론전이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처리 기술, 요게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통과가 발표가 안 됐잖아요. 긍정적으로 논의해보다 하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핵 연료를 잠수함에 주는 것 자체도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실무 과정에서 트럼프 밑에 있는 실무관들은 아마 길게 협상을 할 것이고, 요거를 어떻게 빠르게 쇼컷을 할 수 있느냐, 요게 사실 앞으로의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현재 정책을 보면 결국 밑에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지르기 때문에 빨리 나가는 일들이 꽤 있고, 그 중에 하나로 우리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우리 원자력 주권 확립에 그 의제를 밀어넣어야 됩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도 된다라는 말 자체를 얻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제대로 말씀을 못한 뒷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 그 미국이 정말 한국이 핵보유를 하려고 하느냐, 원자력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보유하려나, 이런 데에 대해서 의심과 걱정을 크게 해서 자세하게는 밝힐 수 없는데, 저한테도 좀 우려된 의사라든가 아니면 이걸 좀 전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과 상호 미국의 이익을 동시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이게 돌파구가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반드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핵 재처리와 농축 기술을 앞으로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노력한다면 일본 수준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또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네, 사실은 우리 목표는 핵 보유가 아니라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원자력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주권이 사실 재처리가 되긴 되는데, 그 일본 실수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그 나무위키나 인터넷 유튜브 영상에 보면 원주 원자로 고속 정식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일본의 원자로가 하나 나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재처리 기술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건설을 했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애물단지가 됐어요. 그래서 일본의 원자력 그
같은 수준의 원자력 주권을 확보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일본이 여러 가지 그 원자력 정책에서 실수를 한 부분, 원전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도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 그 지금 뭐 약간 여담이지만 중동의 이란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용으로 농축을 조금만 하겠다는 거 말을 꺼냈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제재받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건 맞다. 네, 그거 사실 역사에 남을 시간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네. 물론 이게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그러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번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걸 선례로 발판 삼아서 조금씩 더 우리의 원자력 주권을 확보해 나갈 큰 버팀목, 교두보라고 하죠. 군사적인 용어로 이게 확보한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자님, 그럼 앞으로 원자력 잠수함 좋은 얘기만 했는데 단점이나 특히나 비용이 비싸고 또 유지비가 비싸니까 우리 국방 예산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또 핵 연료의 효용성 같은 그런 뭐 장단점 혹은 좀 객관적인 시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계나 이런 숙제도 있어요. 일단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는 원자력 잠수함은 되게 비싸고 비효율적입니다. 원자력 잠수함 그러니까 한 개에 탑재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 양은 미사일 한 12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양은 KF-21 4개 한 대 평대가 한 번 폭탄은 습격한 양이랑 비슷해서 이거를 쏘려고 원자력 잠수함을 가죠? 이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고 이것도 상당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국린하고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원자력 잠수함은 산다고 끝이 아니라 그 원전이랑 똑같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 해체, 분해, 원전력 폐기물 처리 요게 굉장히 큰 문제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다 쓰고 퇴역을 했는데 분해를 못해서 그 군항에 그냥 방치된 적이 있거든요. 우리도 사실 그러지 말라는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사후 관리에 대한 앞으로 30년, 50년 있다 우리의 자식과 우리 미래 세대들이 담당할 이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놔서 같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는 군인사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우리 보라매 전투기, 현무 미사일, 뭐 K2 전차 이런 거에 차세대 전투기 뭐 이런 사업들이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누구도 사실 지금도 확답을 내리지 못해요. 사실 일정 정도 결정이 필요하고 냉정히 말해서 우리 그 K방산의 자랑성 무기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자를 건 잘라야 되는 시점이 필요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우리 K방산이 내수 위주에서 벗어나서 수출 중심 사업으로 될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나 국방비가 줄어들더라도 활로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수출 중심, 수출 주도형 사업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저도 참 답답한 게 항상 군사 분야에 투자하는 돈을 우리가 낭비라고 보잖아요. 없어지는 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K방산 지금 수출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 군사비 지출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생산시설에 국가가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서 1조 원 투자해가지고 5천억 수출하면 사실 5천억으로 우리 전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천안에 뭐 야구장 짓는데 몇 천억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군사무기는 뭐 1조 원 이런 거 하면 뭐 단군 일에 최대 이게 돈이 어딨냐 이러는데 그런 쓰잘데기 없는 이상한 축제나 그런 것만 토목만 줄여도 군사비 충분히 지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전쟁이 안 나고 무기를 줄이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 요거를 다들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은 대만과 미국과 전쟁을 해서 정말 일전을 겨룬다고 하고 있고 북한은 다탄두 핵미사일 만들어서 서울 불바다 만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속 편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기자님 김민석 기자님의 전쟁연구소 끝으로 옹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이 끝이나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우리나라의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단순하게 이제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도 좋지 않고 무조건 이제 반대를 하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렇게 그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솔직하게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김민석 기자님께서 비즈 한국이라는 매체에 지금 트럼프가 허락한 원자력 잠수함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이라는 특집 기사를 실으셨는데 요거 링크도 제가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